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중학생 때까지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새엄마가 들어오셨고 새엄마의 아들은 제 남동생이 되었죠. 새엄마는 온화하고 좋은 분이셨지만 선뜻 엄마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셨고 저보다 많이 어린 동생도 저를 잘 따라서 친해질 수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새엄마를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됐어요. 대학교 4학년, 한참 취업 준비로 바쁜 시기에 저는 한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같은 과 대학원에 다니는 선배였는데 성격이 좋아서 누구하고도 잘 어울렸어요. 저도 선배를 곧 잘 따랐는데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수희야, 나랑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선배의 말에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좋다고 했어요. 옆에서 1년 넘게 지켜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그 선배는 그렇게 6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 결혼하자고 약속했어요. 부모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같이 미래를 함께해도 되겠다는 마음에 손가락 걸고 말로만 했던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선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참, 사람 일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저릿해와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을 못했어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선배를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고요.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대리가 되었어요. 나이도 30이 넘어가고 있었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선배의 일이 후유증이 컸는지 선뜻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둘이 마음이 잘 맞아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회사 동료들은 저한테 소개팅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30 넘어서 남자친구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누구라도 만나야 된다는 인식들이 강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의 강제적으로 저에게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어요. 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같은 부서의 동료 결혼식을 갔는데 신부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 애인 얘기에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화살이 저한테로 오더군요. 유대리님도 빨리 누구 만나셔야죠. 이대로 가다가 진짜 선시장에서도 안 팔려요. 맞아 유대리. 나이도 있는데 너무 여유 잡지 말라고. 눈 너무 높은 것도 피곤해. 그러다가 훅 간다. 라는데 일일이 대꾸하기도 귀찮아서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팀장님이 나섰어요. 남의 사생활 너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야. 축하 자리에선 좋은 얘기만 하자고. 그제야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각자 둘 셋씩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팀장님한테 고맙다는 표시로 목례만 슬쩍 했어요. 팀장님은 그런 저를 보고도 끄덕거리기만 하고 별로 티를 안 냈어요. 그 후 회사에서도 팀장님은 저에게 은근히 배려를 해주셨어요. 결혼이나 남친 얘기로 곤란해질 때는 적절하게 심부름을 보내셨고요. 저는 그런 팀장님이 고마워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너무 남한테 참견하는 문화가 싫은 것도 있고 나도 그런 식으로 좀 당해봤으니까 알지. 팀장님은 몇 년 전 사모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팀장님한테도 재혼해라. 남자가 어떻게 아이 혼자 키우냐. 이런 저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원래 모여서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조차도 팀장님도 얼른 재혼을 하는 게 나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사적인 일을 남들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건 싫어하면서 남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팀장님은 제 사적인 부분을 배려해 주셨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 미안함에 저는 팀장님이 시키는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회사에도 전보다 일찍 나가서 일에 차질이 없게 노력했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열심히 하는 걸 눈여겨보셨다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 일을 하면서 둘이 더 가까워졌고 서로 호감을 품게 됐죠. 이전에 결혼을 했었고 아이가 있는 게 아무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재혼 가정에서 컸고 새엄마가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잘해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게다가 실제 결혼을 하지는 않았어도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팀장님과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불편하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게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어요. 어느 날 같이 저녁을 먹는데 팀장님이 그러더군요. 이런 말하면 너무 뻔뻔하겠지만 너한테 청혼하고 싶어. 근데 수인 네가 거절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저는 바로 좋다고 했고 며칠 뒤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를 왔어요.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허락해 주신다면 그만큼 더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팀장님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수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자네 사정을 듣고 사실 생각이 정말 많았어. 우리 딸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만난다고. 자네도 그런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네. 이제 다만 아이가 잘 따를지 그게 제일 걱정이지. 우리 수희도 어릴 때 친엄마를 잃었지만 지금 엄마와도 잘 지내고 있다네. 자네 아들하고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 아쉬운 게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딸의 선택을 믿어주려고 해. 우리 딸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그러니 지금 한 말 잘 지키고 살게. 라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팀장님 부모님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우아하고 지적이었어요. 우리 혁준이하고 재밌게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들어줘. 아이들은 좋아해? 네, 좋아해요. 고등학생 때도 저한테 남동생이 생겨서 많이 챙겼었어요. 초등학생이라서 손이 갈 게 많았는데 동생 챙겨주다가 어머니하고도 친해졌고요.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네. 우리 영훈이도 잘 부탁해. 누구든 잘 따르는 애니까 많이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팀장님 집안은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했어요. 아버지가 의대 교수이고 어머니는 IT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저보다 인터넷이나 벤처에 대해 훨씬 잘하셨죠. 저는 조금 위축이 돼서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집안인 거 왜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나 걱정부터 되네요. 집안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라며 저를 안심시켜줬죠. 결혼하고 나서 2년 정도는 평범하고 괜찮았어요. 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 건 아니었지만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좋은 때가 있으면 굳은 때도 있지 하며 살았죠. 아이와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친해졌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끝이 난 건 제가 딸을 낳은 후부터였어요.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한 말은 다음엔 꼭 아들 낳아야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아들 타령인가 어리둥절했지만 손자 욕심이 많은가 보다 하며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제 딸을 손주 취급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도 한 번도 안아주신 적도 없고 전처의 아이인 아들만 그렇게 귀여워하더군요. 첫돌 때는 마지못해 축하한다며 선물과 금일봉을 보내주시기만 했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한테 따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지혜가 딸이라서 그래? 아니면 나를 제철하고 우리 애까지 홀대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친손주잖아. 같은 친손주. 그래서는 아니고 원래 아들만 아는 분들이야. 아들만 집안 이끈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나 누나 둘 있는데 우리 결혼할 때도 안 왔잖아. 내가 따로 연락했는데도 안 왔어. 솔직히 이해는 해. 너무 나만 챙겼으니까. 아니, 이런 시대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렇게 많이 배우시고 최신 업계에서 사업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그거고 원래 우리 집안 분위기가 완고한 데가 있어. 미리 얘기 못한 건 미안한데 솔직히 딸 낳았다고 이렇게까지 외면하실 줄은 나도 몰랐어. 우리가 아들 하나 더 낳으면 다 풀어질 수 있어. 너무 화내지 마. 아니, 이건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딸에 대한 문제라고. 그리고 오빠 딸. 저와 남편은 그렇게 답답한 대화만 하다가 끝이 났고 그 뒤로도 종종 답이 없는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남편한테 누나가 둘이 있다는 얘기는 연애할 때도 듣지 못했던 거라서 상당히 황당했죠. 저는 어찌됐든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 의견을 말해야 했어요. 어머니, 우리 지혜가 딸이어서 많이 섭섭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남자만 집안을 이끄는 게 아닌 시대잖아요. 어머님도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요. 저는 지혜가 자기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안 봐주시면 힘들어할까봐 속상해요. 내가 언제 지혜가 소중하지 않댔니? 근데 이건 소중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집안에 사활이 걸린 문제야.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남편이 있으니까 되는 거야. 너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애가 그걸 몰라? 소중한 것도 더 소중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 그걸 못 알아듣겠어? 라는데 정말 벽에다가 대고 말을 해도 이렇게 갑갑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무슨 짓을 해도 딸아이한테 차별이 오는 건 막을 수 없는 건가. 너무 막막해서 저는 시댁에 딸을 데려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친정에 자주 들러서 많이 사랑받게 해줬죠. 그러는 중간에도 남편은 계속 둘째를 갖자고 했어요. 우리가 아들을 낳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 알지? 그러면 지혜도 한 번은 봐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지혜한테 남동생을 선물하는 게 엄마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같아. 오빠 누나들은 오빠가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한 번은 봐주신 거야?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외면하는 걸 보면 그동안 맺힌 게 많다는 거지. 내가 아들을 낳으면 지혜는 지혜 동생만 예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더 큰 상처를 받겠지. 혹시 지혜 문제가 아니고 나 때문인 거 아니야? 아들 못 낳았다고 며느리로 생각 안 할까봐 그런 거지? 라고 했더니 남편은 더 이상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딸을 낳은 후부터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저를 보는 눈빛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말투도 예전보다 훨씬 퉁명스러웠어요. 저는 끝까지 더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틀어지기만 했어요. 아이를 가진다고 아들이라는 보장도 없고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딸 차별은 더 커질 거고 혹여 또 딸이면 그 딸들 둘은 다 어쩌나요?
그런 갈등 속에서도 딸이 유치원에 갈 때까지 어떻게든 버텼죠.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댁에서는 아들 영훈이는 뭐든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방학 때마다 전 세계 여기저기를 보내면서 음악에 스키에 골프까지 안 시키는 게 없었거든요. 남편도 적극적이었고요. 저야 아이를 위해서 자기들 돈으로 해준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었죠. 근데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영어 캠프를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못 보낸다고 하는 거였어요. 어디 여자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런 데에 내돌리고 그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안 돼. 절대 못 가니까 그렇게 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유치원 전체가 다 같이 가는 거야. 진짜 회사에서는 안 그러면서 집에서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굴어?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뭐? 결혼을 안 해?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당연한 말이지. 어떻게 딸이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냐? 니네가 사대부야 뭐야?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 마침 아들은 해외 어학 연수 중이었어요. 그렇게 밤새 싸움을 반복하다가 남편은 새벽에 나갔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더군요. 혁준이한테 전화로 들었는데 네가 정 우리 집에 맞출 수 없다면 우리도 말릴 생각은 없다. 네가 아들을 낳을 생각이 없는 이상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거니까 그런 며느리를 우리도 봐줄 이유는 없지 않겠니? 네가 특별히 뭘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죠. 우리 혁준이한테 흠이 있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위자료 챙길 생각도 당연히 없는 거지? 그냥 순순히 합의 이혼으로 빨리 끝내는 게 서로 좋겠다. 그때 마침 잠에서 깬 딸아이가 나와서 할머니라고 시어머니한테 안기는데 시어머니는 딸을 밀쳐버리더군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안 그래도 놀란 딸이 더 놀랄까봐 안고서 옷까지만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시댁과 남편하고만 있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 사는 것 같은 기분에서 벗어난 것만도 너무 홀가분했죠. 제가 아빠 없이 크는 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됐지만 그 답답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차별을 받으며 한 맺힐 걸 생각하면 차라리 이게 낫다 싶었어요. 부모님도 남동생도 저보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 집에서 딸한테 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억울하고 분한 생각만 들어서 뭐라도 해야 했어요. 지금은 무조건 딸한테만 집중하기로 하고 아이가 유치원에 간 시간 동안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몇 달을 그렇게 지냈는데 남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누나, 나는 누나가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해. 그런 일 있고 나서 힘들 것 같아 보여서 마음도 추스려야 할 것 같고 말이야.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 좀 도와줘. 남동생은 졸업하고 바로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투자와 회사 재정 쪽에 믿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저보고 맡아달라더군요. 저는 회사에 바로 나가 일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딸을 잘 돌봐주시겠다며 일을 하라고 밀어주셨거든요. 동생은 신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저는 투자자를 찾아다니면서 회사 재정 문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좋은 투자처를 만나서 점차 안정이 되어갔죠.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개발한 프로그램이 말썽을 일으켜서 입찰도 못 받고 내려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에 그 팀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뭐든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동생과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차츰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안정적인 개발이 진행됐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회사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많이 정돈되어 갔어요.
동생은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하며 인센티브도 줬고요. 식구끼리여도 계산은 철저해야 한다면서요. 특히 동생의 회사에서 만든 한 프로그램은 일본의 회사 눈에 띄었나 봐요. 그들에게 협력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계약을 성사시키니 일본과 중국 같은 아시아에서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더군요. 그렇게 회사는 성장을 했고 해외 파견 사원도 늘어나서 지사를 만들게 됐어요. 동생은 자기는 기술자라며 그냥 연구 개발에만 몰두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대표를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없어서 사양했는데 거듭되는 부탁에 전문 경영인과 함께 공동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 일이네요. 남편과 이혼하고 10년이 훌쩍 넘게 일하면서 딸을 키우며 이뤄낸 성과였어요. 그때가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덩치를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때라 우선 인수 요청이 들어온 곳을 다 훑어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번쩍 떠지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회사였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정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궁금하긴 했지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곳이니까요. 다음날 사무실에 갔더니 누가 저를 회의실에서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입을 딱 다문 채 가만히 있었더니 먼저 인사를 하더군요.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넌 변한 게 없는 것 같구나. 회사를 잘 키운 거 보니 재혼했나 보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직원을 불렀어요. 앞으로 저랑 약속 안 한 사람은 들여보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는 미팅 안 합니다. 하며 나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키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너희 회사 재정 상태 괜찮은 거 다 알아. 우리 회사 정도 되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니? 너희도 손해보지는 않을 거야. 따길래 저는 직원에게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개발한 기술은 하나도 없고 수익 모델도 제대로 나온 게 없잖아요. 이런 걸 보고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거죠. 누굴 바보로 하세요? 저희 회사 물 먹으라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말문이 막혀서 더듬거리더라고요. 그런데 회의실을 나가는 제 뒤에다 대고 어디서 주워들인 건 있어가지고 아는 척은 여자 주제에? 그렇게 빈정거리길래 저는 바로 받아쳤어요. 여기 제 자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직원들과 만들어온 회사예요. 여자 주제라뇨. 말 똑바로 하세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더니.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런 식으로밖에 사고를 못하니까 회사도 그 지경이 돼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재혼을 해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혼자서 딸 키우고 일하느라 바빠서 곁눈질할 틈도 없었다고요. 그쪽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렇게 의존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망발을 하면서 회사를 인수해 주길 바라나요? 인수가 뭐 애들 이름입니까? 그런 식으로 인수가 결정되게. 그리고 영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이딴 식이면 그 회사가 돌아가는 게 신기하네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도망치는 것처럼 나갔어요. 저는 예전에 시댁에서 딸하고 저한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하루 종일 울렁거리고 열이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 즈음에 전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왔더군요. 안 봐도 뻔한 게 시어머니가 전 남편한테 얘기를 다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모질어? 그래도 가족으로 지낸 시간이 있는데 어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어머니가 집에 와서 손도 벌벌 떨면서 밥도 못 먹게 해야겠어? 네가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딴 식으로 나와? 너 그것도 다 내 밑에서 배운 거면서. 그렇게 일 잘하면 네가 니네 엄마 회사에 가서 일하면 되잖아.
왜 남의 회사에 와서 부실기업을 무조건 떠맡기고 돈을 내놓으라고 쌩떼를 부려? 이 바닥이 그렇게 우스운 줄 알아? 뭐? 지금 너라고 했어? 니네 엄마?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안 했어. 니네 집에 가서 똑똑히 전해. 다들 정신 차리라고. 그딴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 현실에 뒤처져서 다 말아먹을 거라고. 그리고 너도 자기 자식인데도 여자라고 귀한 줄도 모르고 우습게 여기는 거 니네 회사 여직원들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한번 가서 소문 내줄까? 이제 협박까지 하겠다는 거야?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협박이라면 협박이지. 근데 니네 집안만큼 무섭겠어? 지네 핏줄도 여자라고 홀대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지들이 필요하니까 와서 엉겨붙잖아. 여기 경비하시는 분들 좀 불러주세요. 이 사람 당장 끌고 나가라고요. 라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제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화가 나서 좀 흥분을 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어머니가 오죽하면 당신을 다 찾아왔겠어.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실 분 아닌 거 잘 알잖아. 응? 여기 와서도 숙이지 않으셨는데? 너무 당당하시던데? 그랬다면 내가 사과할게. 부탁이야. 그때 경비원 2사람이 왔고 저는 남편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죠. 남편은 양팔을 붙잡힌 채 나가면서 미안하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시댁은 어머님의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음에도 시아버지의 낭비벽, 심한 돈 씀씀이에 남편 아들 유학비 등 생각 없이 전처럼 쓰면서 살다가 경제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더군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원래 경영 능력이 없었고 바로 밑에 있던 상무가 일을 다 했었는데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식 자금 운영에 지친 상무가 자리를 내려놓은 거죠. 이후로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시어머니 믿고 교수 품위 유지한답시고 아직도 그러고 있었고요. 까면 깔수록 거칠에만 요란하고 속은 텅 빈 집안이었어요. 이후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 부모님과 남동생에게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딸한테까지도 미안하다며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희 식구들은 모두 딱 잘라 거절했어요. 딸도 아빠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딸의 말을 들은 남편은 염치는 있는지 바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는 저희를 찾지 않았어요. 시댁도 어려워진 집안 사정에 지방 어디로 갔다고 해요. 남편도 회사를 나와 지방에서 다시 취업을 했다는데 지금은 대학에 들어간 딸아이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아빠 집안은 그렇게 대도 싸다며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각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딸이랑 즐겁게 잘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열심히 제 힘으로 제 커리어를 쌓아 나가볼 예정입니다. 우리 딸도 멋진 사람으로 잘 자라주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모두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무렵이면 이따금씩 떠오르는 사연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30대 중반 시절, 저는 직장 내 커플이었던 신랑과 막 결혼 준비를 시작했던 참이었어요. 신랑은 집안의 막내답지 않게 생각이 무척이나 진중한 데다가 듬직하기까지 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신랑의 손위 삼형제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시어머니는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반면에 잘난 삼형제는 상류층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다소 묘한 시댁의 분위기였어요.
먼저 첫 번째 걱정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시어머니는 삼형제에게는 비싼 과외니 학원이니 뒷바라지하고 잘 가르쳐서 명문대까지 떡하니 졸업시켜 놓았으면서도 어쩌면 가장 마음 쓰일 늦둥이인 막내 신랑에게는 학원은커녕 대학 등록금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 대우 속에서도 신랑은 혼자 죽어라 공부한 끝에 명문대인 에스테에 당당히 합격했지만 결국 등록금 문제로 인해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는 대학을 선택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걱정은 시어머니가 자식 차별하는 어머니가 아닐까 하는 것이었어요. 다음으로 시형제들도 걱정이기는 마찬가지였죠. 사실 오히려 이쪽이 더 복잡한 문제였어요. 시어머니의 뒷바라지 덕분에 S대를 졸업한 시형제들은 소위 사자 직업을 한 자리씩 꿰찬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 잘난 시형제들과 동서들은 평범한 직장인인 제 신랑을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어렵게 자란 늦둥이 막내를 감싸지는 못할 망정 4년째 겨우 졸업한 무식한 놈 취급하지를 않나. 사자 직업을 갖지도 못한 집안의 수치라고 해대지를 않나. S대 동문인 형제들끼리 가족 외식을 하겠다면서 신랑에게 먹다 남은 잔반으로 비빔밥이나 해먹으라고 희죽거리던 날에는 제 치가 다 떨릴 지경이었어요. 상황이 이러니 저의 두 번째 걱정은 당연히 시형제들의 인성 문제였죠. 그렇게 저는 걱정 속에서 상견례 날을 맞이하게 되었고 뜻밖에도 저와 친정 부모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시어머니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걱정 많았지? 서운한 마음도 많았을 테고. 네? 형제들은 번듯하게 키운 것 같은데 막내인 내 신랑한테는 그러지 못한 이 시애미가 말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맞아요. 어머님이 아들 자식 편애하는 사람일까봐 혹시라도 그렇다면 앞으로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컸죠. 막내 동생을 쭈그리 취급하는 시형제들의 모습도 조금 걱정이었고요. 조금 많이요. 미안하다. 미안해. 그게 다 내 업보란다. 내가 우리 막내를 그렇게 내몰고야 말았어. 업보라뇨? 지금이야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처지라지만 한때 우리 집안은 떵떵거리며 살고도 남을 만큼 큰 부잣집이었단다. 얘기는 가끔 들어서 알아요. 신랑 말로는 자기는 기억도 잘 안 나는 옛날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우리 늦둥이가 국민학교 몇 학년 때던가? 암튼 그 무렵이었으니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IMF가 터졌어.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히 살아있던 내 시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단다. 아, 네.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사연은 갑작스런 IMF 사태로 인해 사업에 실패한 시아버님은 충격으로 비명횡사하셨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버린 시어머니는 어마어마한 사업 빚까지 떠안고야 말았어요. 그 빚을 갚느라 막내 아들에게는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대요. 또 그 바람에 시댁이 잘 나가던 시절에 성장한 삼형제들과 IMF 세대인 제 남편의 삶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야 말았고 그 차이가 쭉 이어져 잘난 삼형제들이 제 남편을 무시하면서 살게 되었다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연을 털어놓은 시어머니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연신 사과했어요. 막내를 다른 형제만큼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 막내가 다른 형제들만큼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내 평생의 한이고 막내를 향한 미안함이란다. 어머님, 차라리 거기서 끝났으면 조금이나마 나았을 것을. 이를 어쩌니 내 업보를 너에게까지 떠안겨주게 생겼는데 그래서 시애미랍시고 앉아있는 내 모습이 너에게 너무 죄스럽고 염치가 없구나. 어머님, 전 괜찮습니다.
힘들었던 사정도 전부 다 이해하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한 걱정을 접었어요. IMF 때 무너진 집안이 한둘도 아니고 돈 때문에 결심한 결혼도 아니었던 데다가 신랑에게 뒷바라지를 해야 할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왔던 사정이 너무나 분명했고 그런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시어머니의 인품을 보아하니 집안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신랑에게도 형제들과 똑같은 뒷바라지를 베풀었을 분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인품 딱 하나만 믿고 결혼을 다시금 결심하게 되었어요. 잘난 척 유세나 떨어대는 시형제들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 신랑을 제 손으로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그렇게 결혼에 꼴이 난 바로 직후부터 저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시형제들과 맞서기 시작했어요. 매번 이런 식이었죠. 저기요 셋째 아주버님, 듣자 하니 말이 너무 지나치네요. 뭐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못 배운 혈육 집 밖에 내놓기 쪽팔리다뇨. 행여라도 어디 가서 한 식구라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뇨. 생판 남한테 하는 소리라고 해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판에 그게 지금 막내 동생한테 할 소리냐고요. 그러는 재수씨는 주제 넘는다는 생각은 안 드는 모양이죠? 왜 남의 집 일에 함부로 간섭하고 그럽니까? 남의 집 일이 아니니까 이러죠. 제 남편 일이고 저도 엄연히 이 집 식구니까 이러죠. 그리고 큰아주버님하고 둘째 아주버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손윗사람이면 손윗사람답게 중재하고 말리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냐고요. 매번 제일 먼저 나서서 막내 무시나 해대지를 않나. 집안의 험하고 굳은 일은 모조리 다 떠넘기려고 들려고 하질 않나. 물론 시형제들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죠. 형님들도 갈수록 극성맞아졌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 든든한 신랑과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로부터 늘 저를 지켜주었거든요. 내 그동안 자식 버릇없이 잘못 키운 죄인 입장이라 모두 내 부덕을 탓하며 참아왔다만 앞으로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구나. 재수씨도 모자라서 엄마까지 왜 이래?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아주. 그래 이놈아.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아주. 형이라는 놈이 한참 어린 동생을 이끌어줘야지. 그저 입만 열었다 하면 흠이나 잡아대고 괴롭히기나 해대고 새아가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세상 그렇게 살면 못 쓰는 거야 이놈들아.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형. 나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와이프한테까지 핏대 세우는 걸 당하고 있을 만큼 내가 바보로 보였어? 그랬다면 착각이야. 분명하게 말하는데 다시는 나 무시하지 마. 내 와이프까지 무시할 생각은 더더욱 꿈도 꾸지 말고. 이처럼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아주 죽이 잘 맞는 콤비였어요. 덕분에 시형제들의 기세는 하루가 다르게 꺾여 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주 갑작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세상 둘도 없이 의지가 되어주었던 시어머니가 쓰러지더니 사실상 반신불수가 되어 돌아왔거든요. 대대로 시어머니 쪽 집안 가족 병력이었던 중풍 때문이라고 했죠. 말이 어눌해진 시어머니는 짧은 의사소통 한마디조차 쉽게 할 수 없게 되었고 화장실조차 혼자서는 다니기 힘들게 되고야 말았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주변에서는 잘 키운 사자 직업 삼형제 덕분에 큰 걱정 없겠다고들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뒷바라지를 독차지하며 자란 잘난 삼형제들은 병수발을 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떠들어댄다는 말이 글쎄. 에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정정할 때 치료비라도 얼마 받아놓을 걸 그랬어. 왜? 네가 엄마 병수발이라도 들게? 집안 말아먹은 노친네 돈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다고. 작은 형은 무슨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해? 병수발이라니. 당장 내 코가 석잔데. 작은 형이랑 큰 형도 뭐 그닥 안심할 입장은 아니거든? 중풍이 엄마 쪽 집안 병력이면 급히 물려받은 우리도 위험하다는 얘기잖아. 그게 그렇게 되나? 암튼 놓치네. 이래저래 자식들 발목이나 잡아대고 말이야. 이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속이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었죠. 저희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냐고요?
물론 핏대를 세워가며 따졌죠. 저희 부부가 목이 다 쉬어버릴 만큼 따진 덕분에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시형제들은 그나마 핏줄이랍시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얘기를 마지못해 꺼냈고요. 물론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요양원 얘기 자체만으로도 못마땅한데 시형제들이 지들 멋대로 알아보기 시작한 요양원은 최대한 값싼 요양원이었거든요. 설상가상 이번에는 형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세상이 뒤집혀도 시어머니를 자기들 집에는 모실 수 없다고 결사 반대하는 주제에 요양원 비용을 형제들끼리 나누어 내는 것조차 아깝다면서요. 저는 결국 참다 또 한 번 폭발하고야 말았죠. 아주버님들, 그리고 형님들, 당신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재수씨는 매번 선을 너무 넘어. 그 세대들은 성격이 다 그 모양인가? 글쎄요. 선을 넘는 건 당신들이죠. 당신들이 자식이라면, 당신들도 사람이라면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입에서 싸구려 요양원이니 그 비용마저도 아깝다느니 하는 얘기들은 나올 수가 없을 테니까. 이봐요, 재수씨. 우리 어머님이 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장성한 자식 넷이나 멀쩡히 두고 왜? 뭘 모르면 그냥 잠자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기나 해요. 아닌 말로다가 엄마 최대한 값싸게 모실 수 있으면 두루두루 좋은 거 아뇨. 오히려 없이 사는 재수씨네 입장에서야 제일 이득일 거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못하겠다면 직접 병수발 드시게? 그럴 능력이나 있나 몰라? 그렇게 잘 배우고 잘났다는 양반이 의외로 무식한 구석이 있네요. 하긴 맨날 이런 식이었지. 뭐? 무식? 잘 들어요. 아픈 부모 모시는데 제일 필요한 건 정성이야. 사랑이고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내가 모십니다. 배응망덕한 당신들 대신에.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돌아섰지만 시형제들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그럴만도 했던 것이 맞벌이 부부인 저희 입장에서는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24시간 케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흔쾌히 사직서를 내면서까지 신혼집으로 시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시어머니가 행여라도 저에게 작은 미안함이라도 품지 않도록 거짓말도 쳐가면서요. 어머님 때문 아니에요. 정말 저희 결혼한 지 벌써 꽤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사직서 낸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몸 관리도 해가면서 임신 준비도 하고 육아 공부도 하고 뭐 그럴 겸 해서요. 그러니까 절대 미안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에도 어머님이 중풍으로 인해 삐뚤빼뚤한 글씨로 고맙다. 언젠가는 복으로 돌아올 일 있을 거야. 하는 편지를 적어 저희 부부에게 건넬 때면 저는 늘 한결같이 대답했어요. 저희가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어머님이 신랑을 낳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았어요. 진심으로. 그로부터 몇 년 뒤 어느덧 30대 후반에 접어든 제가 임신에 성공하고 또 출산을 앞둔 만삭이 되었을 무렵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시형제들이 곧 태어날 조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시형제들은 애 낳고 키우고 하려면 힘들 거라면서 대뜸 시어머니를 자신들이 모셔가겠다는 제안을 걸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완강하게 반대했어요. 시형제들을 향한 원망과 실망이 워낙에 컸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형제들은 결국 문제의 그날 저는 간병인에게 시어머니를 잠시 부탁해둔 채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한껏 겁에 질린 간병인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시형제들이 제가 병원에 있는 틈을 타서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있다는 전화였죠. 순간 아차 싶었던 저는 일단 간병인에게 택시를 타고 시형제들의 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고 신랑과 함께 간병인이 불러주는 주소로 급히 향했어요. 마침내
시형제들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갔다는 그곳의 정체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저희 부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체 어떤 말과 단어를 가져다 쓰면 그 심경을 반이라도 담아낼 수 있을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곳은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여생을 정리하는 호스피스 병원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형제들이 시어머니를 금방 죽을 사람 취급했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그들과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시어머니를 구해 신혼집으로 다시 모셨어요. 안정을 되찾은 시어머니가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시형제들에게 쳐들어갔죠. 그런데 시형제들은 변호사들을 각자 하나씩 낀 채로 무언가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는 왜요? 그렇게 겁이 났어요? 우리가 고소라도 할까봐? 근데 어째? 우린 당신들 고소할 생각 없는데. 고소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당신들 같은 짐승한테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을 테니까. 못 배운 티 그만 내고 이리 와서 좀 앉죠. 나중에 서운하다는 소리 안 하려면. 더 서운할 게 남았나요? 짠맛 쓴맛 결국에는 막장까지 다 보여줘 놓고? 차라리 솔직해집시다. 재수씨가 우리보다 먼저 알고 엄마 모셔갔던 거 아냐? 우리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 맞나요? 왜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해? 제가 당신들보다 대체 뭘 먼저 알았다는 건데요? 재수씨가 똥오줌 치워가면서 그 험한 중풍 병수발 들었던 이유, 유산.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도 유분수지. 내가 어머니 모셔가면서 충분히 말했죠. 자식된 도리로 모셔가는 거라고. 근데 뭐? 유산? 끼워 넣을 걸 끼워 넣어야지. 아님 말고요. 우리 재수씨랑 막내가 부모 직접 모신 자식한테 더 큰 지분을 배당하게 되어 있는 법 때문에 데려다 모신 줄 알았지. 아닙니다. 아니니까 다시는 상속 얘기 꺼내지도 말고 어머님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요. 진심 확실해요? 그 마음 절대 안 변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냐고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하지만 한 번만 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벌이면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접근 금지 경고를 던지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서야 황당함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난데없는 유산지분 분할 타령이라니. 시아버님의 사업빚을 갚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던 시어머니가 재산을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고 숨기면 또 얼마나 숨겨뒀다고 저러는 건지 저희 부부로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와중에 다행이었던 건 경고가 제대로 먹혀든 모양이라는 점이었어요. 시형제들이 한동안 잠잠했거든요. 그해 겨울 만삭이던 제가 아들을 낳던 날 사랑스러운 손주의 새끼손가락을 조심조심 맞잡으며 첫인사를 나눈 시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어요. 저희 부부와 손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평온한 미소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아무리 전해봤자 코빼기 한 번을 비추질 않던 시형제들이 장례식장이 다 차려지고 나서야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며 나타났어요. 그것도 각자 변호사 한 사람씩을 또 옆에 낀 채로 말이에요. 그런 시형제들은 명색이 상주라는 작자들이 장례를 모시기는커녕 밤낮으로 유산 지분 싸움만 벌여댔어요. 조문객들이 자신들을 향해 호로자식이라며 혀를 끌끌 차거나 말거나 싸움은 그치질 않았죠. 당연히 시어머니의 마지막 떠나는 자리를 정성껏 지키는 상주는 저와 신랑밖에는 없었고 장례식 내내 꼴불견 시형제들을 꾹꾹 참아왔던 저희 부부는 발인을 마치고 나서야 길을 나섰어요.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시형제들을 이끌며 시어머니의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요. 저희 부부가 형제들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어느 은행의 금고였고 저는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을 모두에게 전했어요. 내 평생 못다 갚은 빚이 아직 많이 남아있단다. 그 빚을 청산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니 너희 막내 내외가 마무리를 지어주렴. 빚이요? 재산이 아니라? 네, 분명 빚이라고 하셨어요. 뭐 헷갈린 건 아니고요.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잘못 이해했다던가.
못다 갚은 빚이라고요. 갚지 못한 빚, 부채, 채무. 그러자 시형제들은 들었던 거랑은 얘기가 다르지 않냐며 저들끼리 싸워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큰 기대를 품은 채로 은행 금고까지 따라왔다는 눈치였죠. 저는 아무 관심 없었어요.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제가 어머님이 남긴 빚 전부 세상 딱 하나 남은 자식인 저랑 신랑이 갚아 나가겠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드려야 이 한많은 세상에 작은 미련이나마 남아있지 않도록 전부 지워드려야 어머님 가시는 길이 마음 편한 꽃길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얼마나 큰 빚인 줄 알고요. 아직 금고는 열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상관없어요. 저는 어머님 믿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일 거예요. 굳게 결심한 저는 금고를 열어 젖혔어요. 아니나 다를까 종이장 한 무더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서류들이 차용증이나 채권 서류라고 생각한 시형제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사이 서류들을 찬찬히 훑어보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야 말았어요. 빚과 관련된 서류들이 아니라 작게는 100만 원부터 크게는 억대를 호가하는 주식 증권들이었거든요. 이에 시형제들은 언제 뒷걸음질 쳤냐는 듯 반색하며 금고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엄마 얘기가 전부 사실이었다며 만세를 불러대는 시형제들을 통해 그동안 유산 어쩌고 했던 이해 불가능한 행동들의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죠. 시형제들이 풍문으로 접했다는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은 이랬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신랑이 결혼하던 무렵부터 쌈짓돈으로 아름아름 주식 재테크를 시작했었는데 중풍으로 쓰러지던 즈음부터 눈에 띄게 상한가를 달리기 시작하더니 상한가 퍼레이드는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던 제가 만삭이 되던 시점까지 쭉 이어졌고 그 주식 채권이 수십억 대에 이른다는 이야기였죠. 그랬던 거였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은 전부 사실이었고 시형제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전부 돈, 유산 때문이었어요. 중풍 병수발을 해왔던 저희 부부가 행여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까 질투한 나머지 시어머니를 무단으로 데리고 가버렸고 그래놓고는 정작 병수발 들 자신은 없어서 시어머니를 호스피스 병동에 처박아 둔 채로 희희낙낙 유산 싸움이나 벌이고 있었던 거죠.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저희 부부는 시형제들을 향한 환멸에 치를 떨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시형제들은 또 각자의 변호사들에게 빨리 와달라며 전화를 돌리느라 바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졌던 탓에 별 다른 유언장을 남기지 못했고 유산 따위에는 욕심조차 없었기에 변호사니 뭐니 준비도 못한 저희 부부에게 불리했던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주식증권들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제가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이거 어머님 친필 편지예요. 확실해요? 엄마 친필 편지 확실하냐고 재수씨. 맞아요. 중풍 때문에 삐뚤빼뚤해진 글씨체. 어머님 확실해요. 그걸 우리더러 믿으라고요? 설마 지금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거? 그럼 은행을 믿던가요. 어머님의 금고라는 보증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테니까. 그러자 은행 직원이 어머님의 금고가 맞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고 저는 어머님의 편지를 또박또박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착한 막내내외 듣거라. 내 평생 미처 다 갚지 못하고 떠나는 빚이 있으니 너희가 대신 마무리 지어주려무나. 첫 번째 빚은 늦둥이 막내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마음의 빚이란다. 다른 형제들처럼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해 지금껏 무시당하며 살게 만들었던 업보란다. 그러니 내 유산의 절반으로 막내 아들을 향한 빚을 갚는다. 두 번째 빚은 회사에 사표까지 내가며 병수발을 들어주었던 막내 며느리, 친딸이나 진배 없는 너를 향한 고마움이다. 유산의 남은 절반으로 그 고마움을 갚는다.
닥치라니까. 적혀있는 그대로 읽는 거 맞아? 왜 우리 삼형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냐고. 정 못 믿겠으면 당신네들이 직접 읽어보던가요. 마침 씨형제들이 연락했던 변호사들이 헐레벌떡 도착했고 그중 대표 변호사 하나가 시어머니의 편지를 넘겨받아 마저 읽게 되었어요. 너희가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 삶이 다했다는 것이겠지. 순리인이 너무 슬퍼 말고 떠나는 길에서야 편지를 공개한다며 서운해 말거라. 형제놈들로부터 너희를 지키고자 죽은 뒤에야 이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 살아 생전에 유언장을 공표하면 내용을 고쳐놓으라는 성화에 나와 막내 내외가 모진 고생을 했을 테니 말이다. 더불어 한창 경황 없을 막내 내외를 위해 공증까지 맞춰두었으니 너희 금수만도 못한 형제들은 10원 한 잔 눈독 들이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평생 반성하며 살아. 내 저승에서도 똑똑히 지켜볼 거니까. 시어머니의 편지는 동시에 유서인 셈이었어요. 글귀의 내용대로 유일한 유언장임을 증명하는 공증 서류가 발견되었으니까요. 이에 변호사들마저 시형제들에게 고개를 내저으며 저희 부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돌아갈 재산은 없다는 사실을 전했고 잠시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대답했어요. 정말 유산 욕심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금고를 열던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머님이 아주버님들을 자식 취급 안 하기로 했으니 당신들은 권리 없어요. 어머님에게는 오직 저와 신랑만이 세상 유일한 자식이었으니 마지막 떠나는 마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수십억 유산을 상속받은 저희 부부는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직장을 다녀요.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겸손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았죠. 저는 육아를 하는 한편으로 요양병원에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요.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이 저를 두고 글쎄 천사라네요. 그만큼 열심히 해왔고 이쁨도 받는다는 뜻이겠죠. 애석하게도 금수만도 못한 시형제들은 여전히 사자 직업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 자식들도 시형제들을 꼭 빼닮았는지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돈으로밖에 안 보거든요. 부모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뻔히 보고 자랐으니 아주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시형제들의 삶은 결국 실패해버린 것과 다름없는 것 같아요. 훗날 시형제들이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지가 아주 훤하니까요. 항상 좋은 마음으로 바르게 삶을 살아가보려 합니다. 그들과는 반대로 우리 아들은 사람같이 따뜻하게 자라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